86 얘기해도 되겠지. 뭘 86 선배들한테는 이제는 배울 게 하나.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이젠 거꾸로 잘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 것 같아. 꼭 1등이 아니어도 과연 대한민국 같이 1등만 살아남는 나라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세대가 달라진 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사들? 휴머노이드를 사달라고. K-팝 데몬 헌터스처럼 혼문을 닫는 네. 그런 형태의 세계관을 전범선 같은 분들이 이제 해줘야죠. 갑자기? 전범선입니다. 오늘 풀무질 첫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첫 손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풀무질을 하면서 처음에는 동물 해방, 비거니즘 이런 걸 외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생명 살림, 지구 살림, 모심과 살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비거니즘을 육식 반대, 그러니까 채식이 아니라 죽임 반대, 살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스승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어쩌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상적인 은사이시자 사부님으로 모시고 있는 역사학자 플러스 미래학자. 그 최근에는 아메리카 탐문이라는 책을 저술하셔서 여기저기 바삐 불러다니고 계시는 이병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병환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1월, 2월 달은 마지막 책이 한국에 대한 책이어서 그거 집필하느라 거의 아무도 안 만나고 지냈고요. 3월부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미루어 두었던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한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책은 끝났나요, 이제 저술이? 원고는 보냈어요. 4월, 5월에 나올 예정? 그 제목이 그대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이렇게 보낸 제목은 이게 아메리카 탐문이 있었고 테크노 차이나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 뭘 해야 될까? 그게 세 번째 내용이어서 디지털 문명의 첫 번째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이라 제가 출판사에 보내드린 거는 퍼스트 코리아라고 했어요. 퍼스트 코리아. 네, 퍼스트 코리아 탐문이라고 했는데 코리아 퍼스트가 아니라? 네, 그 무슨 뜻이죠? 네. 농업 문명의 네. 역사 학도이시니까 농업 문명의 표준을 만들어낸 나라가 중국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00년을 사실 지배해 왔었던 거고 산업 문명의 패러다임은 미국이 만들었고 그래서 200년을 주도해 왔던 거고 근데 지금 그 두 나라가 패권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죠. 패권 경쟁을 열심히 하는 그 10년, 20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먼저 만들어서 그거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한국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런 네. 거는 처음 해보는 시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퍼스트 코리아라고 드리긴 했어요. 근데 네.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퍼스트 코리아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리아 퍼스트란다는 것은 한국을 우선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국이 무언가를 하자 혹은 한국 단군 일의 역사상 최초로 이런 기회가 왔다 이런 그 중의적인 뜻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문명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나눠 가야겠죠. 다른 나라들과. 네, 한국만이 아니라. 요거는 너무 좀 뭐랄까 낯설기도 하고 한국이 뭔가 세계 무대에 나서가지고 뭔가를 나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직 우리들한테는 좀 낯설기도 하고 다음 책의 주제니까 좀 남겨두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중국에 관한 책을 쓰셨고 여기 테크노 차이나 그다음에 아메리카 탐문 그리고 이제 지금 퍼스트 코리아까지가 일종의 3부작처럼 기획을 하시고서 쓰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오늘은 물론 이 테크노 차이나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지만 가장 최근에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탐문이 대략 어떤 의도를 갖고 쓰셨던 내용인지 짧게 한번 세 줄 요약 한번 해주시고 차근차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줄로요. 뭐 세 문단이어도 네. 되고요. 미국은 산업 문명을 만들어낸 위대한 나라였다. 그리고 20세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했다. 근데 올해가 건국 250주년이 된 해인데 미국이 자랑했던 민주공화국 요거 이제 그만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제2의 건국 운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등장한 것 같아서 그 친구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미국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거를 한동안 열심히 이렇게 추적해 봤습니다. 민주공화국을 그만한다는 것은 진짜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소한 저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피터 틸 같은 친구는 민주주의는 이제 더 이상 뭐 고쳐 쓸 수 없는 사상이자 제도라는 얘기를 사실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했던 친구니까요. 기술공화국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에서 기술공화국으로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공화주의를 부정한다기보다도 이제 민주주의 자체가 너무 낡았다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해요. 페이팔 마피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뭐 트럼프에 비해서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 혹은 머스크에 비해서는 여기 책에 말씀하시는 인물인데 그러면은 피터 틸은 어떤 인물인가요? 왜 선생님이 꽂힌 거예요?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줬던 그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요? 뭐 이제는 뭐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방 안의 코끼리 같은 느낌인데 네. 그 분이랑 제가 이렇게 새벽에 6시마다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더 이상 이제 미국은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쇠락해가는 왕년의 패권 국가 아닐까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이렇게 한심하다는 이 표정으로 네가 공부를 좀 했다고 하더니 여전히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 미국이 그냥 저렇게 쇠락해 가지 않을 거라고. 어딘가 누군가 네.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네. 누구라고는 말씀은 안 하시고 반드시 있을 테니 그분도 누군지 모르고 아는 상태에서 과제를 낸 건가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저는 그분한테 배운 게 많고 네. 또 뭐 존경하는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네. 저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뭐 있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다가 지난 대선 때 제이디 벤스가 이렇게 부통령 후보로 딱 지명되는 걸 보고서는 이거는 심상치 않네. 그때만 네. 해도 제이디 벤스가 부통령 후보가 되기 전이었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이건 뭐지? 그리고 곧 이렇게 머스크가 선거에 네. 최일선에서 뛰기 시작하고 그쵸. 이거는 트럼프 일기랑 완전 그림이 다르다. 뭘까? 그때부터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파다 보니까 다 이렇게 틸이라고 하는 체스 두는 걸 좋아하는 전략가가 네.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파 들어갔죠. 저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살림이 여러분들 저희 동해물의 회원분들인 살림이 여러분들인데 살림이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맥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그분 하니까 무슨 볼드모트 같이 뭐 약간 실제로 그런 분 그런 분이시긴 하지만 이분은 이제 조창걸 회장님이라는 분이시고요. 한샘의 창업주이시자 지금 태제연구재단에 이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태제연구재단의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런 공부를 했던 것이고 어쨌든 조창걸 회장님이 좀 더 알아봐라.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중국한테 넘어갈 저력의 문명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은 미국의 어떤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배후 세력이 있을까 하다가 찾으신 게 피터 틸이신 거죠. 그럼 이 양반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피터 틸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고 네.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해 왔는가가 훨씬 더 저는
무서웠는데 이 친구가 아니죠. 이분이 6, 7년생이거든요. 어유 그렇군요. 네. 젊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의 대학생이 된 거잖아요. 범선 씨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운동권의 전성기가 80년대 때 미국은 6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86세대고 미국은 68세대, 68혁명을 했던 그렇죠. 그분들인데 틸이 6, 7년생이니까 대학에 갔을 때에는 그 68세대들이 주류였던 거죠. 그리고 68세대들은 베트남전 뭐 이렇게 반대 운동을 많이 하고 풀모지를 그 사랑하시는 분들과도 맞닿는 이렇게 생태주의나 여성주의나 네. 등등 영성이나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세대인데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나 서구에 대한 문제의식 뭐 그런 게 상대적으로 많았죠. 동양적 정신세계를 흠모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피터 틸이 보기에는 저게 맞는 건가? 우리의 위대했던 미국과 서구의 문명 이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 이런 거를 20대 때부터 해요. 운동권에 대한 사상적 저항 운동을 대학생 때부터 한 거고. 전 좀 의아한 게 네. 피터 틸이 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네. 일반적으로 이제 성소수자거나 LGBTQ면은 조금 더 이런 PC 쪽이나 워크 쪽에 몸담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스탠포드를 다니거나 아이비를 다니면서 이제 미국의 좌파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틸은 왜 정반대로 갔을까요? 10대 후반의 계기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어릴 때부터 체스를 뒀는데 그 냉전기 때 세계 체스 대회 이런 게 계속 있었나 봐요. 냉전기 내내 소련이 계속 세계 챔피언이었더라고요. 근데 체스는. 틸이 5살 때 1972년도에 미국이 챔피언이 돼요. 소련 선수를 누르고. 틸이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5살 때 그 경기를 봐요. 라이브로. 네. 그게 굉장히 인상에 깊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 냉전에서의 승리. 네. 그러면서 자기의 좌우명을 Born to Win이라고 짓죠. 이미 어린 나이에. 네. 5살 때. 5살 때? 네. 나는 이기려고 태어난 타고난 승리자라는 아이덴티티를 그때 각인을 하고 전략가로서의 어린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에 가서는 스탠포드를 비롯한 이 68세대가 주도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바꿔야겠는데 우리식으로 치면은 이대남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이대남인.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대남의 사상을 결집시키는 잡지 지금 같으면 이런 유튜브 채널이었을 텐데 그때 스탠포드 리뷰라는 잡지를 만들고 주로 이렇게 남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상 운동을 했던 거죠. 그 페이팔을 만들고 나서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그 체스판을 두고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얼마나 오래 준비를 했는지가 놀랍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오래 이걸 준비한 건가요? 대학교 때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이렇게 미디어 네. 운동을 한 거니까요. 네. 사회 내지는 국가, 세계에 대한 문제 의식은 사실은 그때부터 깊이 크게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첫 번째 창업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팔도 사실은 이렇게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뭐 이렇게 금융 체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거니까 일반적인 창업과는 다른 그런 세계관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다행히 첫 번째 창업에 크게 성공해서 돈을 크게 벌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팔런티어도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파운더스 펀드를 만들죠. 2005년도에 파운더스 펀드는 말 그대로 파운더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을 내가 이렇게 돈을 대서 성장시키겠다는 거니까요. 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은 20대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대학 시절부터. 근데 아무래도 그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그 위기 의식이나 문제 의식은 중국의 부상과 연결이 돼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테슬라 사업을 하면서도 중국의 어떤 눈부신 발전상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혁신을 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페이팔 마피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도 그럼 선생님 보시기에는 머스크가 우두머리가 아니고 틸이 다 지금 체스를 두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머스크나 제이디 벤스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카프도 그렇고 피터 틸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사불란한 체제인 건지. 그 내막을 제가 뭐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데 네, 그 팔런티어의 서비스 이름이 온톨로지잖아요. 네네. 데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추론해 볼 수는 있는 건데 팔런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나 그리고 직속 부하였던 제이디 벤스는 피터 틸과 뭐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작전을 이렇게 구현해 가는 원팀인 것 같고 일론 머스크는 그분의 캐릭터상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해 나가진 않겠죠. 근데 행동 대장으로서는 그 친구만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거에서도 이렇게 맨 앞에서 뛰었고 그렇죠. 정부 그 도지라는 조직에서도 직접 해보기도 하고 어떤 미국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세계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런 세계관 차원에서는 여전히 통하는 게 많겠죠. 아니 이게 아까 이대남 68년도와 86년도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68년도에 이런 그 히피 좌파 영성 생태 페미니즘 운동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저항하는 67년생인 피터 틸이 이대남처럼 성장해서 다음 패러다임을 이제 준비해 왔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로 생긴 이대남들과 그리고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팔란티어에 대해서 굉장히 팬심 갖고 있는 층들이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이 기술공화국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 테크놀로지컬 리퍼블릭을 읽었는데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뭘 하려고 하는 그 배우의 어떤 그 내막을 잘 모르겠어서 본인이 이해한 건 어땠어요? 그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됐고요. 250년 전에 미국에서 만든 OS 운영 체제라는 게 뭐 저도 눈에 얘기하지만 그냥 뭐 4, 5년에 한 번씩 투표해가지고 지방에서 대표를 뽑아서 수도에 있는 어떤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와서 또 그들도 종이 투표를 해서 법을 바꾸고 혹은 가끔씩 헌법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중국이랑 경쟁해서 밀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그 구시대적인 대의민주주의적인 그 방식을 없애고 이거를 다 인공지능에 맡기든 자연스러운 어떤 그 디지털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디지털 통치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보고 그걸 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그냥 고기본소득을 누리면서 정치에는 무관심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환경을 만들겠다. 이걸로 전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게 다일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들의 저희가 뭐냐? 저희가 뭐냐? 네. 그걸 통해서 미국의 패권을 지속하고 네. 더 나아가서는 서양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네. 고수해야 네. 된다라는 그들 나름의 소명의식, 사명감은 네. 확실하게 그들은 있는 것 근데 같아요. 그게 그 서양 문명이 더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게 왜 그렇게까지 중국이 더 세지면 안 된다라는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그 뭐랄까 지정학적인 그 경쟁 때문에 그런 것인지 더 뿌리 깊은 뭐 사명이 있는 종교적인 사명이 있거나 뭐 철학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거나 이데올로기가 있는지 궁금한 거죠. 미국사라는 맥락 전체를 놓고 보면 걱정되는 게 있는 게 상대방인 중국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이제 매우 어린 문명 국가예요. 겨우 250년 된. 네. 중국의 리더십은 뭐 최소한 한 2500년의 그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가는 분들이니까 그 지난 중국사 2500년을 보면 이게 업다운이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왕조도 바뀌고. 네. 네. 뭐 이렇게 여러 나라로 분열된 적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이게 이렇게 그런 건데 미국은 사실은 건국 이래로 계속 우상향 해왔던 나라. 한 번도 이렇게 시련이 없었다. 그 경험이 없는 거지. 내전도 하고 했잖아요. 그 정도는 비할 바가 아닌가? 근데 내전을 통해서 통합을 해냈고 그래서 더 확장돼 간 역사였던 항상 거잖아요. 팽창하는 제국이었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2등 뭐 이렇게 3등 되는 게 마냥 이상한 것도 아니고 중국, 인도가 인구가 워낙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순리가 아닌가 난 싶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에 네. 살면서 우리 편향이겠죠. 이런 동양인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사실은 2등, 3등 국가가 된다고 해서 GDP가 네. 거기서 살아가는 나라들의 국민들의 행복도가 더 떨어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경험이 부재한 것 같아요. 역사를 훨씬 더 길게 보면서 네. 여유 있게 대응해 갈 수 있는 어. 그런 마인드가 미국의 리더십에는 여전히 없구나라는 생각이 전 많이 들고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이젠 거꾸로 잘 네.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 것 같아. 미국이라는 어르신을. 꼭 1등이 아니어도 과연 대한민국 같이 1등만 살아남는 나라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을 잘 이렇게 모셔오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거칠게 얘기하면 식민지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좋게 얘기하면 이제 아우로서 리스펙 해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1등 못 하셔도 괜찮아요라는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건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터 틴은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Born to Win.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사람의 지론이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에 대해서는 좀 양가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전기차를 만들고 뭐 지속 가능성을 생각할 때 기본소득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저분 진짜 우리 미래를 만들고 계신 분인 것 같다 하다가도 너무 이런 톡식한 남성성을 보여주거나 엉망장자 같은 관점에서 우리 같은 어떤 평민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화성에 갔을 때 과연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같이 그 생각이 좀 들 때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분을 움직이는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게 뭘지. 저도 뭐 이렇게 생태나 네.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저희가 처음 인연이 닿은 것도 사실은 그쪽 동네에서 처음 만난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생명판. 살림 이런 얘기 처음에도 했는데 그런 쪽에 가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네. 어린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 네. 눈빛이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그래요? 나를 바라보는. 근데 그게 대부분 이렇게 왜 그런 대긴 남자들 얘기하냐? 이런 머스크 때문인 경우가 아주 많아.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화성 이런 게 다 부자들만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데 과거의 역사학 박사였던 저의 견지에서 보면 그런 낯선 곳에 가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험심이 많고 탐험심이 많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내기 힘든 사람들이 사실은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부자들이 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프론티어로 왜 가겠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봐온 바로는 오히려 저는 거꾸로인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머스크 편에 그래서 도입부에 그렇게 쓴 거였거든요. 그 2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보통 다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기후위기가 있었고 대부분의 우리의 그 선조님들은 거기에 남아 있었죠. 근데 몇몇의 호기심이 아주 강하고 모험심이 있고 탐험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저기로 가면 뭐가 있을까? 여기보다 혹시 더 나은 환경이 있는 것 아니야? 그런 친구들이 가서 유라시아로 넘어가서 현재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달이나 화성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아티피셜하게 도움으로 했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래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제일 먼저 가는 사람들이 부자들일 것 같지 않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지구가 망해도 화성보다 힘들까 살기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선생님 보시기엔 어쨌든 머스크가 준비하는 화성 식민화나 뭐 달로 가는 어떤 개척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연구를 했을 때 실제 가게 되는 사람들은 억만장자들은 아닐 거다. 그리고요, 미국이 달에 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60년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 기술의 진화 과정을 보면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테크놀로지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스핀오프가 돼서 산업이 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맞죠. 많잖아요. 예, 예. 그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인터넷부터 하다못해 정수기도 음. 우주 탐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물이 없으니까 음. 본인의 이 소변을 음. 이렇게 했다가 다시 마시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정수기라고 하잖아요. 달이나 화성에 인류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저는 그게 기후 위기에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데에도 매우 유력할 거라는 생각은 해요. 방금 저는 네. 확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달에서도 살 수 있을 정도, 화성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대비를 해놓으면은 기후 재앙을 닥친 지구에서도 살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머스크가 만든 혁신들이 뭐 테슬라도 이미 그렇고 뭐 다양한 어떤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한 그 삶의 방식들이 지구에서도 거주 불가능해지더라도 지구에서도 살 수 있게 되는 어떤 좋은 그 방식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그리고 이해를 네. 하게 되네요. 돈 많은 분들 가운데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생을 거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냥 머스크한테 굳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할 건 그렇죠. 없는 것 같아. 그는 그렇죠. 그 나름대로 네. 그의 해결책을 찾는 게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되는 거니까 제가 만났던 그 생태 학교들의 그 어린 친구들의 생각처럼 너무 네. 너무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 굳이 머스크의 인간성까지 다 옹호하고 할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머스크는 적어도 그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나 미래의 어떤 그 문명을 설계하는 거에 있어서는 진심이다. 그렇죠. 그냥 돈을 많이 벌고자 저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예. 돈 때문이면 지금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예. 예. 아무튼 단순히 이제 여태까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미국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퍼뜨리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형식적이라도 받아들이면은 이제 미국이 인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미 제국 안에서 안온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지금 T1로 대표되는 세력들이 생각하는 이 미국이 대표하는 가치는 좀 배타적이고 근데 그게 일단은 이게 서양 문명의 뿌리로서 기독교를 얘기할 때는 확실히 그런 배타적인 문제와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건 하나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네. 다른 한편으로 특히 이렇게 제이디 벤스가 대중에게 보여주는 이렇게 연출하는 모습들 그런 걸 보면 얘기했던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목마름 그런 게 있잖아요. 해방으로 치달아 달렸는데 네. 결국은 다 외로워진 거거든. 그렇죠. 가족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해체됐고 공동체, 교회 이런 것도 미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붕괴되어 갔고 고립되고 외로운 개인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건 어쩌면 한국이 더 심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낳았던 역설 같은 정신적 풍경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소울크래프트 이런 말도 하죠. 그들은.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정치인은 영혼을 돌봐야 한다.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알고리즘이나 수학이 정치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줄 수 있어. 이거는 이렇게 뭐 팔런티어 같은 걸로 할 수 있어. 근데 다른 거 인간의 근원적인 영혼의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걸 자유주의는 도저히 충족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서양에서는 기독교인가?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묘한 게 카톨릭 역사 최초로 미국인 교황이 또 마침 등장을 하셨고 네. 2년 후에 한국에 오시는데 2027년도에 근데 그분이 또 학부 때는 그분이 수학을 전공했거든요. AI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선출되고 나서 지금 그 교황님이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에서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AI에 대한 종교인들의 회의도 여러 번 이미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제이드 벤스가 저기 교황이 이렇게 취임하고 나서 루비오랑 같이 가거든요. 다시 교황청에. 교황청에. 예,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선물을 줘. 그 하나가 그 고향이 시카고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카고에 야구팀이었는지 축구팀이었는지 유니폼을 하나 드리고 네. 시카고 분이시죠? 라는 게 있고 다른 음. 하나가 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책을 드려. 벤스의 세례명이 아우구스티누스고 지금 교황님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출신의 첫 번째 교황님이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궁론 이런 거 쓰는 사람이죠. 어질어질하네요. 그래서 네. 아마 언젠가 미국을 아마 가실 거야. 그 폴란드 출신의 그 바오로 교황님이 네. 폴란드에 가고 나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싹 사라지고 그렇죠. 이렇게 다시 영성의 부흥 이런 게 오잖아요. 네. 현 교황님이 언제 미국을 갈진 모르겠지만 의미심장한 정신사의 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민주당, 공화당, 네. 마가 1.0, 2.0 이렇게 미국이 아마 앞으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네. 그때 교황님이 쫙 가시는 어허허. 소울 크래프트를 해주시 영혼을 다 이게 어루만져 주시면 네. 만약에 벤스가 대통령까지 됐다 그러면 워싱턴에 있는 벤스와 교황청에 있는 레오 14세 네.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 미국인일까? 교황이어야 되지 그 않을까요? 알 수 없는 것 같아. 아. 그거는 그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흥미진진하겠는데 와, 거의 사상사적으로. 뭐 네. 이란이랑 비슷한 신정 체제 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야톨라가 있고 대통령이 있는. 열린 역사다.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네. 이거 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게 좀 얘기 들어보니까 어질어질한데 이게 근본적인 지금 이 산업 문명의 문제는 외롭다. 소외되고 외롭기 때문에 공동체를 부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거대한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 나라마다 다르고 사실 이란도 하메네이가 죽고 나면은 다 갈아엎고 다 민주주의 할 줄 알았는데 훨씬 많은 압도다수의 대중들이 아직도 시아파의 무슬림으로서 정권을 옹호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점점 이 카톨릭 혹은 이제 기독교 국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일단 세계 3차 대전 시작된 건가요? 그건 저기 명목 씨랑 하세요. 그죠? 그거는 왜 계속 회피를 넘기시는? 저는 네. 그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다. 네, 그건 두고 봐야죠. 아, 그렇게 될지는. 근데 3월 말에 일단 트럼프는 중국에 가서 시진핑이랑 딜도 해야 되고 선거도 일단은 최대한 이겨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네. 3차 대전까지 커지게 만드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미국 정권이 네. 그런 합리화 상식으로 또 돌아가지는 않아서 네. 원래 인간이 그렇기도 하고 음. 그건 두고 봐야죠.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느껴지는 가장 큰 뭐 걱정은 생각보다 이게 그냥 미국을 업데이트하는, 그러니까 미국을 지키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미국보다 더 큰 서양, 사실 이제 카톨릭 뭐 교황까지 미국인이 된 마당에 유럽도 지금 미국이 길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뭐 마두로를 데려갔을 때는 그냥 몬로 독트린을 트럼프가 또 업데이트했다. 서반부 그 웨스턴 헤미스피어는 미국이 관리한다. 그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이란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는 이거는 거의 뭐 문명의 충돌 이상의 세계 최종 전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 종교 간의 전쟁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다시 그냥 미국이란 나라가 생기기 전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기 이전에 그 중세 시대에 뭐 십자군 하던 시절에 그런 풍토로 돌아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면서도, 그런 걸 막으려고 하면은 저 최근에 이제 영국의 스톤헨지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더 거대한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건가? 그 이제 로마 제국의 부활이나 뭐 이슬람 칼리페트의 부활이 아닌 그 더
깊은 뿌리로 인류 공통의 뿌리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퍼스트 코리아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퍼스트 코리아는 그래서 네, 한국이 그 사이에서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긴 해야 하는데 네. 그, 과거로? 예, 그러니까 탕자가 어디로 가긴 가야 하잖아요. 그게 자유주의든 사회주의든 계몽주의의 실험을 한 200년, 뭐 300년 해봤는데 다 이렇게 외로워졌으니 어디론가 이렇게 뿌리와 접속을 하긴 해야 할 텐데 현재 지금 많이 보여지는 건 농업 문명 때의 그 뿌리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교, 불교, 기독교, 뭐 이슬람은 그런 건데 이렇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전의 정신 세계도 있는 거잖아요. 선사시대, 네. 농경 이전 시대. 제가 요즘에 선사 시대에 대한 책들을 그래서 많이 보는데 실제로 사피엔스의 전체 역사를 봐도 농업 문명, 산업 문명 다 합해봐야 아주 잠깐이고 90%의 이상의 시간은 사실은 그때잖아요. 그때는 범선과 훨씬 더 친화적일 수 있는 샤머니즘 등등등이 인류의 어떤 공통의 정신적 뿌리, 무의식 그런 게 있었던 거니까 그때 사람들은 뭐 하면서 일상을 영위했을까? 음. 이런 거를 요즘에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 어. 한국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왜 지금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거지? 음.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맥이 다 있는 것 음.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죠. 예. 선사시대 때는 뭐 하고 살았습니까? 뭐 하고 살았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네. 배우는 거 이제 수렵 채집하고 뭐. 수렵 채집이라고 하는 거를 하루 종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예. 여기 고고학 책들도 있나요? 뭐 몇 개 있어요. 네. 네. 근데 보면 일주일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그렇게 일했을 거라고 하거든요. 수렵 채집 시간이. 일주일에 6시간, 8시간. 네. 그냥 주 1일 근무네요. 그쵸. 하루에 한 두어 시간. 하루에 2시간만. 네, 네. 주 5일 근무 이런 것도 아니었을 테니까. 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했을까? 그걸 잘 아는 게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아요. 뭐 이제 일반적으로 상상했을 때는 보름달 뜨면 모여가지고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놀고 뭐 사랑 나누고 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많이 했겠죠. 네. 놀았겠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점점 이제 그 기술공학으로 가서 우리는 뭐 머스크가 말하는 대로 기본 고소득을 만약에 받게 된다. 그리고 기본 고소득 사회로 가려면 네. 정치적 투쟁이 필요하겠죠. 아, 그냥 그렇게 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어쨌든 많은 노동들을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빼앗기고 혹은 할당하고. 아니, 그들에게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음. 속 편하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일을 아들이 맡긴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아, 그래요? 예, 작년에 어. 생일에 예. 확실히 이렇게 세대가 달라진 게 예.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사달래? 휴머노이드를 사달라 그래. 8살짜리가 그런 것도 빨리 사줘야 자랑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 사주면 뭐 할 건데 뭐 어. 그랬죠. 그러니까 당장 하는 말이 숙제 시킬 거라고 그러더라고. 홈워크 시키겠다는 거죠. 그쵸, 일이죠, 네, 그것도. 네. 근데 그게 걔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미래 사회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었던 일,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일, 그걸 다 이렇게 아웃소싱 하겠죠. 사실 평생 어떤 일을 하시던 분들이 직업을 있으시던 분들이 AI한테 일을 뺏기면 이제 뺏긴다고 느끼겠지만 도경이처럼 아직 일을 안 해봤던 친구들은 애초에 일을 안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그 될 하기 수 싫은 있죠. 일은.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재미를 찾아야 되는 거는 여전히 인간은 무엇인가가 이제 직업으로 정의될 수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뭐 그래도 하루 정도는 먹고 사는 일에 쓰더라도 나머지 시간에는 잘 놀아야 된다. 의미를 찾고 뭐 종교적인 탐구를 하거나 학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뭐 그럴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그 지금 미국의 이 그 아메리카 탐문에 쓰셨던 카프나 머스크나 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솔루션은 뭐예요? 인간이 그래서 다 화성 가서 살자는 것도 아닐 테고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다 우리가 카톨릭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성가 부르고 살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솔루션이 미국의 어떤 길이 있을 것이고 중국의 길을 보셨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한국의 길을 제시하려는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의 길은 차치하고 미국의 제시하는 어떤 매력적인 그 미래의 그림이 보이시는지. 매력적인 그림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이 4인방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되기 쉽지 않겠다라고 평가하긴 했는데 회의적이시군요. 네. 네.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건 지난 200년은 그 rule of law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칙. 그러니까 법학에 근거한 음. 사회를 경영해 왔던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의 분야는 수학으로 대체하는 거고요. 나머지 인간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덕치를 통해서 해결했던 것. 그거는 뭐 이렇게 종교 뭐 이런 거에 귀환인 것 같다. 소울크래프트로 얘기하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디지털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캐나다, 중남미, 서유럽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틸은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걸로 꿈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 틸과. 제가 한참 이렇게 글 쓸 때 틸이 꿈에 많이 나왔어. 도대체 당시에는 뭐 궁극적인 마지막이 뭐야?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꿈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지.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는 쉽게 말하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중세 시대로 돌아가서 최악의 경우인 것 같아. 테크노 우리 그 퓨달리즘 걱정 많이 해요. 테크노 봉건주의로 돌아가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데이터를 파밍하는 농노가 되고 이런 소수의 이제 귀족 같은 그 빌리어네어들이 억만장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그냥 향락을 누리고 사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종교 전쟁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나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멀리 돌아가가지고 디지털 로마 제국이 돼서 우리는 뭐 그냥 스포츠나 보면서 검투사 보듯이 그냥 스포츠 보면서 UFC 보면서 그냥 그거 응원하고 소수의 또 귀족들은 뭐 먹고 토하고 할 정도로 그냥 살고 뭐 그런 이제 그림들이고 이제 그 두 가지 그림 어디에도 사실 우리 같은 동양인들이나 뭐 저 같은 비기독교인 뭐 한국인들 중에서도 뭐 카톨릭이시거나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반기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백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들은 그냥 그들끼리 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미국이 대표했던 그 인류 보편적인 어떤 자유민주주의와 이런 자본주의의 그림이랑은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런 게 디지털 문명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이들이 그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의식은 저는 많이 공감해요. 그러니까 추적을 해서 책까지 쓴 거고 꿈에서까지도 대화를 나눠본 건데 근데 저들이 만들려고 하는 미래가 우리들에게 혹은 더 크게는 인류에게 다음에 어떤 거를 보여주는 건가? 그거는 회의적인 바가 없지 않죠. 그래서 퍼스트 코리아를 집필하셨고 그래서 이런 로마나 중세 시대보다는 더 멀리 종교 이전에 농경 이전에 인류 공통의 거대한 뿌리를 찾아보자. 거기에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사실 뭐 문명 중에 문화 중에 인종 중에 샤머니즘 시대 안 거친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뭐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다 유럽 다 샤머니즘 시대를 거쳤는데 그렇죠. 그거야말로 이렇게 행성적 차원에서 네. 하나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인류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의 네. 무의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지금 한국이 한류를 통해서 구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아닌데 아직까지는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거의 다 올라왔고 네. 근데 얼마 전에 저기 블랙핑크 컴백했고 네. 곧 BTS도 컴백하잖아요. 3월 20일 컴백하십니다. 근데 그 위대한 두 이 걸그룹 보이그룹이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 K-팝 데몬 헌터스처럼 혼문을 닫는 예. 그런 형태의 세계관을 네. 제시하지는 아직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그들 나름의 세계관이 다 있긴 하지만 네네네. 근데 광야도 그거는 있고, 이제 네. 뭐 이렇게 전범성 같은 분들이 이제 해줘야죠. 갑자기? 예.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를 아까 뭐 이렇게 스승님, 뭐 사부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는 후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를 후생님이라고 네, 부르는 네, 유일한 네.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제가 오히려 이렇게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많이 하는데 지금은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86 얘기해도 되겠지? 네. 뭘 86 선배들한테는 이제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 많이 아는데 선생님은 무슨 세대인 거죠? 오렌지족인가요? 우리를 뭐 저는 X 세대의 뒤쪽에 있어요. 약간 X세대의 예, 마지막 M이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하고 아, X 세대의 끝물이죠. X세대 끝물. 예, 그래서 우리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지금도 민주화 세대에 이렇게 박수부대 그 정도 역할밖에 못 하고 있을까? 그 다음을 으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이제 뭐 40이 지나가지고 50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 같고 우리 세대는 빨리 이 1987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 내년이 2027년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때 태어난 친구들이 이제 벌써 이제 40대가 되거든요. 빨리 그들이 대문자 K, 선진국 K의 리더십을 행사에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바람이 크죠. 그리고 그분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싶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나 내지는 뭐 이렇게 우리 세대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 음악을 좋아하고 미국 문화와 미국 뭐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렇게 그 양복을 이제 격을 차리려고 선생님을 잘 모시려고 이렇게 입고 온 것도 사실 저가 뭐 미국에 남고 학교 다닐 때 그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포용받는 관대하게 되게 자유주의적으로 너도 우리와 일부야 인종이 다르지만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럼요. 그러니까 네. 20세기의 미국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네. 모든 면에서. 저는 진짜 미국은 위대하다 생각했는데 요즘 지난 10년간에 제가 카투사 입대하면서부터 그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를 취임하셨었고 저의 사령관이셨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이 변하는 이제 미국의 그림 그리고 미국을 이끄는 사람들이 보는 미국의 이미지가 그 안에 내가 없어. 제가 거기에 낄 수가 없는 저는 미군 본부도 했는데 낄 수가 없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길을 잃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뭐 선사, 원시 반본 뭐 이런 사실 어려운 뭐 개벽 거기까지 얘기 오늘 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와닿았었고 동학과 어떤 모심과 살림의 이야기들이 되게 와닿았었는데 지금은 와닿는 정도가 아니라 사드를 빼가는 상황에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그저께 사드를 빼가는 지금 상황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미국한테 이제 뭐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앞길을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느끼는데 단순히 한국만 살 길이 아니라 인류의 수많은 미국과 중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풀무지 팟캐스트 오늘 모셨을 때 첫 손님으로 모셔서 앞으로 저희의 그 취지가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 저희도 동해물 차원에서도 8년 동안 비건 운동, 동물 해방 운동, 뭐 생태 운동 하면서 뭐 많은 것들을 이제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의 어쨌든 선생님으로서 아무래도 후생님한테 배운다고 하시지만 저 길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다음 책 스포하시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한번 저희 살림이 분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위대한 나라였잖아요. 지금은 아닙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지금은 위대하다고 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은데 중국은 위대합니까? 위대해지려고 하고 있으나 쉽지 않겠죠. 쉽지 않다. 그 많이 얘기한 거지만 네. 매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매력이 없고 네. 실력은 있다. 네. 미국은 매력은 있으나 실력이 없다. 디지털 문명으로 저는 뭐 이렇게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근데 그 디지털 문명으로 이행할 때 어떤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면 일단은 기술적 스택은 다 갖춰져야 되고 거기 플러스 사상, 예술, 영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일단 미국은 제조업이 워낙 이렇게 붕괴되어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AI 머리만 있잖아요. 아, 머리만 있고 만들 수가 없다. 몸이 아. 없어가지고 그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그 빅테크의 CEO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오는 게 몸을 찾아서 오는 거잖아. 미국에서 새로운 사회 모델이 나오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음. 그게 가능한 나라는 유럽도 일본도 일단 아니고 디지털 전환에 이미 쳐졌고 그러면은 중국이랑 한국이에요. 조건이 갖춰져 있는 디지털 문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근데 중국은 그걸 중국 공산당이 주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중국은 만들 것 같거든요. 그거를 널리 쓸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중국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우리의 헌법이 산업 문명의 OS인데 그 미국이 만들어낸 헌법을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문명의 OS를 중국이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다운로드 해 가지는 않을 것 같다. 태국이, 일본이 메이드 인 차이나의 OS를 다운로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이 만들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거를 지금 사실 선생님께서 뭐 현 정부와도 연이 없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86세대 어르신들, 86세대 어르신들은 그걸 못 합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뭔가 앞을 내다보거나 86세대 어르신들은 네. 지방선거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당대표 선거에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으시고 네. 목표는 그 다음 총선과 그 다음 대선이지 디지털 문명을 새로이 설계를 해보겠어. 이런 야심만만한 네. 꿈을 꾸는 분은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극히 드물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배지를 달기가 쉽지가 않아요. 혹시 좀 소개 좀 시켜주시면 저희 다음 코너에 모셨수다에 모시고 어떤 싶은데 분을요? 그런 네. 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디지털 문명의 패러다임이나 OS를 설계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희는 어쨌든 풀무질에서는 제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동물이 해방되고 지구 살림, 지속 가능한 문명을 만들고 싶고 죽임 문명이 아닌 살림의 문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쉽게 말하면은 세상에서 한 운동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뭔가 그들이 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여태까지는 뭐 우리나라의 운동권 선배님들 하시던 것을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생명평화 운동이나 한살림 운동이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한살림 운동 등등등을 하셨던 분들은 86 선배들보다 더 윗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은 그쵸. 또 이렇게 테크놀로지랑 또 이렇게 워낙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 것인가 그거는 저도 뭐 관심이 있죠. 네. 저희 좀 희망이 필요해요. 제가 좀 막힌 느낌입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운동하려고 하면 희망이 있어야 그 그림이 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뭐 서양식 운동 따라해서 우리나라를 미국처럼 만들자, 뭐 유럽처럼 만들자, 기껏해야 뭐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만들자, 뭐 이런 운동을 하다가 그게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어른 선배님들한테 길을 물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86년 그 세대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하실 것 같거든요. 장기 집권 하실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뭐 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이냐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한국이 네.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데 네. 대문자 K가 됐는데 네. 그런 글로벌한 마인드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선배들이 앞으로 10년을 더 하면 저는 일본의 1980년대처럼 될까봐 걱정돼요. 한번 제이도 피크를 쳤잖아요. 그렇죠. 시티팝 그때 네. 좋았죠. 그때 리더십의 교체까지 못 갔거든요, 일본이. 한국은 네. 범선님을 비롯하여
지금 이 20대, 30대에 저는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지금 한참 이 논쟁이 되고 있는 김어준 씨나 최욱 씨나 사장 남천동 뭐 등등등 네. 그들을 빨리 대체해 가야죠. 저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계속 길을 묻는데 네. 저보고 하라고 하시면은 그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좋은 타이밍인 게 네. 길이 없는 건 길이 막힌 건 온 행성이 다 그렇잖아요. 온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네. 한국에서 이런 걸 먼저 이렇게 하면 네. 다 함께 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나라들도 네. 전 세계가 네. 미국도 그럼요. 중국도 아, 중국은 대만까지 네. 어떻게 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만도 같이 하면은 어, 곤란해질지도 모르는데 네. 여하튼 저는 일단은 아시아라고는 생각해요. 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은 한국과 더불어서 네. 거기 있는 나라들이 다 미국, 중국, 러시아에 다 끼어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들과 더불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이 시기가 이미 왔기 때문에 선배들이 10년 더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되게 더 암울한 지금 말씀을 저는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네. 열심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 예. 예. 큰 틈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갈라진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니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풀무질의 팟캐스트를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이렇게 저희 주변에 저희한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들, 길을 내어주실 분들을 모시고 사실 누구도 뭐 답을 알겠어요. 선생님도 답을 모르시면은 뭐 누구도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같이 어떤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근데 그게 그 길이 다른 나라에서 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뿌리 안에서 거대한 뿌리 안에서 가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어서 이제 풀무지를 미디어로서 저희가 론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풀무지를 함께 해주시는 살림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뭐 지구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살림이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아마 그런 선생님보다 조금 아래 세대거나 비슷한 세대거나 저희 또래 세대들한테 86세대가 못하고 우리 세대가 못한 게 뭐가 있으니 너네들이 뭘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창당을 해서 그들과 86세대랑 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저희가 엎드려가지고 사실 아버지 또래거든요. 저희한테는 어머니 아버지 또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를 얘기해야 되는 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런 미디어도 시작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오늘 미국 얘기했으니까 틸도 이대남 시절에 미디어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팟캐스트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고 그때는 잡지를 냈던 건데 네. 지금은 이렇게 디지털 세상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 훨씬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이 갖춰진 거고 기대가 되는 게 앞으로 할 얘기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살림이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또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아주 크게 보면은 전 주로 아시아 얘기를 했지만 네. 전 세계에 있는 그 또래들 네. 90년대 이후에 태어났던 그 친구들은 사실은 공동의 어떤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크게 두 개라고 보는데 네. 하나는 기후고 그렇죠. 하나는 기후고 두 번째는 기술이겠죠. 이 기후가 둘 다 특이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니까요. 기후는 기후 재앙이 오고 있고 예. 기술은 싱귤러리티가 오고 예, 있고 예. 그거는 만국의 젊은 친구들이라면 다 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그런 거에 기초해서 한국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고 미디어를 발신해 나가면 이제는 일국적인 의사소통을 넘어서는 걸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좋은 내용이면 그 친구들이 자막도 달고 뭐 이렇게 더빙도 하고 할 수도 있고 음, 매우 운이 좋게도 지금은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게 음. 근사하게 들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저희 윗세대들 제 때까지만 해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은 환경인가 그런 걸 최대한 누리면서 이게 제가 그 다음 책에 이렇게 서문에 나오는 건데 F는 MA라는 게 있잖아요. 예. 힘은 음. 질량 곱하기 속도, 가속도인데 음. 한국은 지난 80년 동안 속도를 높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빨리빨리로. 빨리빨리였죠. 산업화, 정보화, 뭐 세계화 빨리빨리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선진국까지. 음. 근데 그 다음은 저는 M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살을 찌우자? 벌크업인데 그 벌크업을 어떻게 하느냐? 미국처럼 하는 거죠. 미국의 동부에서 산업 문명의 표준을 만들어 놓고 쭉 이렇게 커져 가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가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뭐 전쟁도 하고 돈 주고 산 땅도 있긴 하지만 네. 가장 크게는 동부 미국이 매력적이어서 음. 캘리포니아까지도 다 미국이 된 거라고 봐요. 음. 계속 멕시코에 있었으면 음. 할리우드나 실리콘밸리가 안 나왔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한국을 아시아 내지는 유라시아 대륙의 네. 이스트 코스트로 보면 좋겠어. 아, 제가 그거 진짜 네. 공감 많이 하는 게 제가 태국 갈 때 요새 한국을 그냥 뉴욕이라고 생각하면 태국이 약간 캘리포니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막 숨 막히고 너무 바쁘고. 근데 뉴욕도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으면은 뉴욕은 진짜 가면 사람들 다 화나 있고 뭐 속된 말로 이게 좀 별로 친절하지 않지만 또 이제 시골 가면은 대자연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되게 좋았는데 한국에서 반도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다가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이 또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가 않고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 그럼요. 비해서 네. 그런 좀 대륙적인 시각을 갖자. 뭐 대륙과 해양이 다 있는 거니까요. 정복을 아시아에. 하자는 겁니까? 아,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던데 제국주의자신 건가요? 농업 문명 때는 네. 정복을 했죠. 산업 문명 때는 미국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 그러니까 영국은 정복을 했죠.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네네. 미국은 더 세련돼 가지고 이렇게 주로 군사기지를 만들었잖아요. 프랜차이즈. 저도 카투사 출신이었는데 근데 디지털 문명으로 갔을 때는 영토를 이렇게 정복을 하거나 뭐 이 군사기지를 통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개입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케이팝의 전략. 멘탈 예, 스페이스를. 예. 그러면은 홀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얻으면 그들의 데이터가 흘러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식의 새로운 질량을 크게 하는 생각들?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제국적인 생각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제국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국이라는 것이 다문화적이기도 하고 포용적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제국 안에서 제국을 만드는 방식이 문화 제국인 거죠. 네. 미국에 가셔서 공부했을 때 네. 좋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았죠. 네. 인종차별도 당하긴 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그런 수많은 유럽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던 건 사실은 제국의 매혹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국주의를 하자가 아니라. 근데 저는 여기 해방촌도 그렇고 네. 오전에는 홍대에 있었고 점심 때는 저 광화문 쪽에 있었는데 네. 점점 한국 반 외국 반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단일 민족 국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여기가 이 당나라 때의 장안이구나. 장안의 화재 뭐 이런 게 절로 떠오르는 풍경처럼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아시아의 동부로서 필라델피아와 네. 보스턴과 뉴욕이 했던 200년 전에 네. 그 도시들이 했던 역할을 디지털 문명 때에는 한국이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욕심을 내봤으면 좋겠어요. 야망. 야심을 가져보면 좋겠어. 세계인의 마음을 홀릴 야망. 네. 근데 저는 되게 와닿는 게 이게 제 전공이 이제 미국 혁명사였고 미국 혁명의 역사를 보면은 그 말씀하신 그 산업 근대 문명의 운영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 미국이긴 하지만 그 기술은 다 영국에서 왔던 것들이고 뭐 증기기관부터 시작해서 인쇄술까지 시작해서 유럽에서 왔던 것들을 그러니까 대서양 동안에서 왔던 기술을 가지고 대서양 서안에서 말씀하신 필라델피아나 뉴욕 이런 지금의 미국의 동부에서 거버넌스를 만들어낸 거죠. 사회적인. 근데 지금은 태평양의 동안인 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기술들을 가지고서 이 태평양의 서안인 이 한반도에서 이 디지털 문명의 표준을 만들어 보자. 거버넌스와 어떤 새로운 디지털 문명의 삶의 방식을 디자인해 보자. 그렇죠. 일단 그 문명에 맞는 정치 거버넌스가 뭐고 네. 경제 파이낸스는 어떻게 작동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문화 이런 쪽이겠죠. 근데 그게 단순히 지난 250년짜리 미국 문명, 산업 문명, 근대 문명을 업데이트 시키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제1차 디지털 혁명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말만 들었을 때는 디지털 혁명도 250년짜리 혁명이라고 저는 이해가 됐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250년짜리 혁명이 아니라 2500년짜리 그 혁명인가? 혹은 더 나간 뭐 5000년짜리 5만년짜리 혁명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둘 다 역사학을 공부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학이라는 게 길게 잡아봐야 한 5,000년 정도. 그렇죠. 네. 텍스트로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선사 시대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다음 책의 마지막에 후사라는 말을 지어봤거든요. 후사. 어. 포스트 히스토리. 역사 이전에 선사 시대가 있었고 어. 사실은 우리는 지금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서 후사 시대로 진입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럼 최소 5000년짜리네 이거는 250년짜리가 아니라. 그건 역시 두고 봐야죠.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해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고 네. 그거는 만들어가기 나름이죠. 특히 한국에 있는 예술가들과 지식인들과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 나가면 그런 식의 세계관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거니까요. 후사 시대라는 말도 제가 지어놓고 잘 지었는데 뭐 그랬어요. 아무도 안 쓰는 말인 거죠? 선생님이 만드신 말인 거죠? 후사 시대. 역사학자에서 미래학자로 그다음에 선사를 연구하시다가 후사를 내다보는 이병환 선생님 모시고서 오늘 길을 물어봤는데요. 사실 저는 뭐 이거 많이 했던 얘기긴 한데 선생님이랑 예전에 근데 이게 오랜만에 다시 그리고 지금 2026년에 이 세계 3차 대전이 다가오는 것 같은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좀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어지럽고 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남는 말은 야망이기도 한데 저한테 느껴지는 건 약간 용기처럼 보여요. 니들이 해라 이거잖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니들이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해도 저는 이게 아까 운동가의 병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안 해도 당연히 세상은 잘 돌아갈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두면은 네. 저는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뭐 잘 알겠지만 처음 인류가 농업혁명을 경험했을 때 대표적으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잖아. 갑자기 이게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사회적으로 풀면은 자유가 증대되는 거지. 그렇죠. 그때 전국 시대를 경험했던 거고. 지금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뭐 공자님, 맹자님, 뭐 한비자, 손자 나와가지고 새로운 질서는 이렇게 해야 돼, 뭐 해가지고 그 표준을 중국이 만들어낸 거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뭐 이렇게 전공을 했었던 그런 분들, 자유주의자들, 뭐 저쪽에는 뭐 사회주의자들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산업 문명은 이렇게 사회를 작동시켜야 돼, 막 경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혁명과 전쟁이 이어졌던 거거든요.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전국 시대를 사실 경험했던 거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등등등. 지난 역사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전국 시대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는 높죠. 혁명과 전쟁이 퍼져나가면서 기존의 산업 국가들이 다 해체되어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러면은 어디가 그 다음 세상을 주도할 것인가는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창조한 나라예요. 그거를 해보자는 거죠. 해봐가 아니라 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죠. 근데 제 또래 중에는 네. 별로 없는 것 같아. 대체로 민주화 세대 선배들의 치어리더가 되어 있어. 똑똑한 친구들도.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후생님들과 하려고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분명하게 아직 되게 분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얼추 길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길이 지금 보일 수는 없어요. 아니 뭐 어쨌든 가야 된다라는 어떤 용기가 생기다가도, 근데 그게 진짜 희망이 되려면은 저는 좀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얘기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풀무질에 매번 모셔서, 저희가 이제 매주 모셔서 선생님 말고도 선생님 또 모시겠지만 네. 이제 선생님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시라고 하다가 못 해주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몇몇 분들을 이렇게 모셔가면서 희망의 네트워크를 짜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어쨌든 책방이고 저희 나름 북튜브라서 필수 질문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탐문, 포스트 코리아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가장 최근의 신작일 텐데, 아메리카 탐문을 꼭 읽어야 할 살림 여러분들이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뭘까요? 꼭 아메리카 탐문이어야 돼요? 아니요, 됩니다. 다른 책이 더 뭔가 추천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싶으시면. 작년에 아메리카 탐문과 테크노 차이나 탐문 두 권이 나왔는데 네. 판매량을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더 잘 나가요? 아메리카 탐문은 거의 아메리카 탐문이 잘 나가지 않나요? 2만 부 가까이 나간 것 같은데, 이야. 테크노 차이나는 아직 5천 부도 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지적 정보와 컨텐츠의 불균형을 제 책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건데, 중국도 잘 알아야 돼요. 오늘도 저희가 미국만 물어봤네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네. 어떠한 문명사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제 견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아니면 한국에서 전 나온다고 보거든요. 중국에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매력도가 떨어질 거라는 거지. 그 OS를 여러 나라들이 다운로드해서 쓸 것 같지 않다고 보는데, 중국은 도대체 어떠한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지를 한국에 있는 특히 젊은 분들이 면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메리카 탐문도 뭐 이렇게 저 되게 재밌게 제가 썼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재밌습니다. 썼는데 기왕 읽으실 거라면 두 권을 다 구해서 같이 한번 네. 읽어보시고 4월, 5월 달에 나올 한국에 대한 얘기도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 권 다 봐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다음에 신간 나오면은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꼭 앞으로 저희가 길을 잃을 때마다 나침반이 되어주시면은 좋겠고요. 지금 오늘 뭔가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선생님한테 배운, 약간 내가 그 선생님의 체스판 위에 있는 느낌? 이 86세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약간 피터 틸이 68세대한테 느꼈던 것 같고, 약간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 선생님의 체스판 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쎄한 느낌이 들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야말로 감사드리고 이 채널이 정말로 잘 성장해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풀무질 유튜브는 살림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살림이가 되어지면 앞으로 이 난세에 말세에 가까운 시대에 희망과 길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귀한 이야기를 청해 들으려고 합니다. 살림이가 되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방송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